신혼 첫날 밤 아버지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공갈적 꼭지와 아기 담요가 들려 있었습니다. 넌 아직 어려. 집에 돌아가자.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실제한 여성의 사연을 바탕으로 다시 엮은 기록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조용히 이야기 시작합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남편 곁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발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아버지가 2층 창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자야, 일어나. 남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고 저는 그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분홍색 공갈적 꼭지와 곰돌이 무늬 담요가 들려 있었습니다. 넌 아직 어려. 집에 돌아가자. 그날 밤 남편은 아버지를 밀쳐내며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떨면서 이게 악몽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자입니다. 올해 78,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고 낮에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팔지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 최경수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청 시설직으로 30년을 일하고 퇴직한 뒤 제 가게 일을 도와주다 갔습니다. 슬하에 자식 둘, 아들 민석이와 딸 소연이를 두었고 손주도 둘입니다. 겉으로 보면 무탈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결혼 50년 내내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는 걸. 아버지 윤태고는 올해 82입니다. 동네에서는 성실한 몫으로 통했고 과묵하고 단정한 사람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12살 때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웠습니다. 선자 아버지는 참 딸 하나 기르느라 고생 많으셨어. 동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6에 경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결혼식 날 아버지는 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선자가 시집 가면 내가 어떡하냐. 그 말만 남기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울면서 혼자 식장에 갔습니다. 경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둘이 가족이니까. 그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으로 이사한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아버지는 제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공갈적 꼭지, 곰돌이 무늬 아기 담요, 그리고 작은 우유병. 선자야, 아빠가 따뜻한 우유 데워왔어. 자, 먹고 자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짓, 내 딸 돌보는 게 짓이야? 아버지는 태어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제 이불을 걷어내고 담요를 덮으려 했습니다. 경수가 아버지를 밀쳐냈고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 넌 아직 어린애야. 혼자 못 자잖아. 그날 밤 이후 아버지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창문이 잠겨 있으면 대문 앞에서 기다렸고 대문까지 잠그면 담을 넘었습니다. 경수는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사는 저희가, 아버지가 딸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효심 깊은 아버지와 철없는 딸.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봤습니다. 결혼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친정집 앞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자야, 집에 들어가자. 아빠가 미역국 끓여놨어. 아버지, 저 이제 시집 갔어요. 제 집은 만덕동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 집, 내가 무슨 집이 있어?
넌 아직 애기잖아. 그리고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말렸습니다. 윤 씨, 이게 무슨 짓이요? 내 딸 데려가는데 왜요? 이 애는 혼자 못 살아요. 그날 이후 경수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친정 근처엔 가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왜 나를 아버지한테서 멀어지게 하는 거지?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왜 못 이해하는 거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틀렸습니다. 경수는 저를 멀어지게 한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방문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을 바꿔가며 창문을 두드렸고 문고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우편함에 쪽지를 넣어두고 갔습니다. 선자야, 아빠가 보고 싶구나.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딸기우유 사놨어. 경수는 모든 창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현관문에는 체인 자물쇠를 추가했고 베란다에는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 아버지가 뭐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나쁜 사람이 아니면 새벽에 남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옵니까? 남의 집이요? 당신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라고 해서 이런 짓까지 봐줄 순 없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그해 여름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기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기, 네, 아버지. 이제 제가 엄마가 돼요. 안 돼. 예, 넌 아직 애기야. 애기가 무슨 엄마가 돼. 그 애지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버지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문 앞에 놓인 물건들도 이상해졌습니다. 아기 침대, 아기 옷, 젖병 세트. 그런데 크기가 이상했습니다. 갓난아기용이 아니라 제 몸에 맞는 크기였습니다. 경수가 그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이거 봤어요? 봤어요. 아버지가 손주 준비하시나 봐요. 손주 준비? 이게요? 성인 사이즈 젖병이요? 저는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로 큰 걸 산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 되던 날 저는 친정집 근처 슈퍼에 들렀습니다. 경수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슈퍼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자야, 아, 아버지? 배 많이 불렀네.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 배를 물끄러미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 낳으면 넌 더 못 돌아오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선자야, 아빠 집으로 가자. 아빠가 너랑 그 애들 다 키워줄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 눈빛이 제가 아는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수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친정 근처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이상한 분은 아니잖아요. 이상하지 않다고요? 성인 사이즈 기저귀를 문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이요? 기저귀요? 경수는 베란다 구석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성인용 우유병,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채우는 천끈. 이게 뭐예요? 장인어른이 지난 2달 동안 놓고 간 거예요. 당신이 모르게 제가 다 치웠어요. 저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저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경수가 회사 일로 못 온다고 해서 혼자 갔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병원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자야, 타.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내가 오늘 검진 있는 거 알아. 집까지 태워줄게.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버지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차는 집 방향이 아니라 친정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여긴... 선자야, 우리 집 가자. 아빠가 방 다 정리해놨어. 아버지, 저 집에 가야 해요. 무슨 집? 내 집은 여기야. 저는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선자야, 가만히 있어. 아빠가 다 돌봐줄게.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저는 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고 신호 대기 중이던 옆차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태연하게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딸이 임신해서 예민해요. 아버지, 저 좀 내려주세요. 하지만 신호가 바뀌고 차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수였습니다. 아버지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알아요. 위치 확인했어요.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 뒤 경수의 차가 저희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수는 차에서 내려 아버지 쪽 문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 아내 내려주십시오. 아내? 이 애는 내 딸이야. 그래도 이젠 제 아내입니다. 경수는 제 손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버지는 따라 내려와 경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내 딸 데려가는 거야. 경찰 불렀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자야, 넌 정말 아빠 버리고 가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제 위치를 알았어요?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 깔아뒀어요. 1달 전부터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절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경수 말처럼 저를 가두려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 본 건 누구였을까요? 출산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건강했고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경수는 매일 퇴근 후 찾아왔고 아버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포기하셨나 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집 앞에 택배 상자 5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모두 아버지였습니다. 경수가 상자들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 침대가 아니라 성인용 침대 가득, 아기 옷이 아니라 성인 여성용 원피스, 그리고 편지 한 통. 선자야, 아빠가 내 방 다 꾸며놨어. 이제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집에 와.
아빠가 너랑 민석이 둘 다 키워줄게. 넌 아직 엄마 할 나이가 아니야. 경수는 편지를 읽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이제 믿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이런 거요. 저 이제 엄마예요. 애기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넌 애기야. 엄마 없이 못 사는 애기.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 아버지, 선자야,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이상해졌어. 원래 넌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애였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딸이 아니라 소유물이었다는 걸. 경수는 다음날 회사를 쉬고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정사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사가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하지만 신고하신 분 아버님이시잖아요. 딸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지난 1년간 놓고 간 물건들 사진입니다. 경찰관은 사진들을 넘기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성인용 기저귀, 성인용 젖병, 구속용 천끈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온 편지예요. 경찰관은 한참을 서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아버지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흔들고 우편함에 쪽지를 넣어갔습니다. 선자야, 문 열어. 아빠야, 민석이 잘 크나? 아빠가 분유 사왔어. 너 혼자 애 키우기 힘들지? 아빠한테 와.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기를 안고 떨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이 나온 날 경수는 직접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 경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장인어른 방 봤어요. 아버지 방이요? 경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제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어릴 적 사진부터 결혼식 날 몰래 찍은 사진까지, 그리고 침대 옆에는 제 이름이 적힌 분홍색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인 사이즈로. 침대 서랍 안에 이것도 있었어요. 경수가 보여준 건 공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월 3일. 선자 오늘 안 옴. 그 남자 때문. 데려와야 하함. 1월 10일. 선자 배불렀음. 애 생기면 못 데려옴. 계획 세워야. 2월 5일. 선자 방 준비 완료. 이제 데려오기만 하면 됨. 저는 공책을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옆집 아주머니 정미라 씨가 찾아왔습니다. 선자야, 미안한데 이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주머니가 건넨 건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셨어.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선자한테 전해달라고. 수첩을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5년 3월 윤태곤이 선자를 이상하게 대함. 12살짜리를 아기처럼. 1985년 5월 윤태곤 선자방에 자물쇠 달았음.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며. 1985년 7월 견딜 수 없음. 선자 데리고 나가야 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8월 10일 오늘 선자 데리고 집 나가기로 함. 윤태곤한테 들키면 안 됨.
그 다음 날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엄마가 응. 내 엄마는 너 데리고 도망가려다 계단에서 떨어진 거야. 그날 내 아버지가 붙잡으려고.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집착, 제가 느꼈던 모든 두려움. 다음 날 새벽 현관문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선자야, 문 열어. 아빠야. 경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아버지는 베란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2층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자야, 아빠가 왔어.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뭘 그만해? 아빠가 널 사랑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감옥? 아빠가 너 지켜주는 건데. 전 지켜지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을.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난간에 매달린 채로 경찰에게 끌려 내려왔습니다. 경찰차에 실리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자야, 넌 아직 애기야. 혼자 못 살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이제 어른이에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가지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를 뒤에서 비호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 동네 파출소 협력위원이었던 아버지의 오랜 친구 박모 씨였습니다. 가정사니까 경찰이 개입하지 마라. 딸이 효도 안 해서 그런 거다. 그가 계속 그렇게 말하며 제 신고를 묵살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착한 딸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은 제가 산다고. 아버지는 정신건강의학과 강제입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5년간 제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고 치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동네 파출소 협력위원 박모 씨는 직위에서 해임됐습니다. 가정사라며 제 신고를 계속 묵살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 5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수와 함께 민석이와 소연이를 키웠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낮에는 손님들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손주들 전화를 받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 저를 불렀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되세요? 후회? 뭘? 마지막 인사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한테 인사했어. 이제 안녕이라고. 요즘 가끔 손주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분.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얼마 전 옆집 아주머니 정미라 씨가 찾아왔습니다. 선자야, 너 진짜 대단해. 그 고생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네. 고생이요. 전 그냥 제 인생 산 것뿐이에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특히 우리 세대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참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르다는 걸.
용서와 자기 파괴는 다르다는 걸. 가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그 안에서 어린 선자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애기라고 불렀던 그 아이. 저는 거울 속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킬게.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반찬을 팔았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자 씨, 요즘 표정이 참 편안해 보여요. 그래요? 응. 뭔가 자유로워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가둔다면 그 사랑을 어디까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반찬을 썰며 생각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